이스라엘 총리의 깜짝 발표에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방공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도 프랑스도 아닌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터져나온 총리의 한마디에 워싱턴은 경악했습니다. CNN, BBC, 주요 유럽 언론은 이례적이라며 연일 긴급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결정이 단 2장짜리 보고서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무도 몰랐던 이스라엘 방위군 내부의 숨겨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사이버 방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전쟁 위기를 넘기고 진정한 동맹을 찾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일은 그날 새벽에 시작됐어요. 국경에서 날아온 정체불명의 드론들, 그리고 제가 발견한 해법이 어떻게 묻혔다가 다시 빛을 보게 됐는지. 때로는 가장 작은 것들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2장짜리 보고서처럼 말이죠. 새벽 3시였습니다. 전 당직 근무 중이었죠. 레이더 화면에 이상한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새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너무 규칙적이었어요. 게다가 레이더의 일부만 포착되고 있었죠. 이란과 레바논 국경 쪽에서 날아오는 드론들이었습니다. 한두 대가 아니었어요. 20대도 넘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이버 교란 때문인지 정확한 궤적을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죠. 전 곧바로 상황실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어요. 참모들은 그저 일시적인 도발이라고만 했죠. 즉각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서요. 전 그들의 안일함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 컴퓨터 화면엔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만약 저 드론들이 본격적인 공격의 전조라면 어떻게 될까? 시뮬레이션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우리 레이더망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시나리오였죠. 이건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었어요. 테스트였습니다. 우리 방어 체계의 약점을 찾는 정찰이었죠. 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곧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그날 밤, 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국경 너머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유령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유령과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막을 수 있었던 전쟁은 항상 시작 전에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뭔가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 밤새 새로운 방어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전 피곤한 눈을 비비며 연구실로 향했어요. 동료들은 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죠. 뜬 눈으로 밤을 샜냐고요. 전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온통 어젯밤 드론들의 움직임뿐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전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각국의 방공 시스템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서였죠. 미국, 러시아, 중국의 시스템은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상황에 맞는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구석진 서가에서 먼지 쌓인 보고서 하나를 발견했죠. 한국의 통합방공 시스템에 관한 자료였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멈춰 세웠어요. 보고서를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시스템이었어요. 비용은 적게 들면서도 효율은 극대화한 설계였죠. 전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철학이었어요. 최고의 무기를 갖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자신들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였죠.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연구한 거예요. 전 그 보고서를 들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했죠. 한국 시스템의 구조를 파악하고 우리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했어요. 밤낮 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죠.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모델을 우리 시스템과 결합하면 방어 효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었어요.
특히 드론 같은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력이 뛰어났죠. 전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의 확장성이었어요. 처음엔 작게 시작해도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는 구조였죠. 마치 레고 블록처럼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었어요. 우리같이 예산이 제한된 나라에겐 완벽한 해법이었습니다. 전 이 발견을 상부에 보고하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건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어요. 전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 몰랐지만요. 일주일 동안 전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새로운 요격 시스템을 개발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러다 우연히 한국의 방어 시스템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북한의 드론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통합 방어망이었죠.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북한의 구식 드론이나 막는 수준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자료를 분석할수록 놀라웠습니다. 단순한 요격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인공지능 기반의 통합 방어망이었죠. 여러 레이더와 센서를 하나로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전 이 한국 모델을 우리 시스템과 결합시켜 봤어요. 시뮬레이션 결과는 놀라웠죠. 기존 시스템보다 요격률이 3배나 높았습니다. 게다가 사이버 교란에도 강했어요. 전 흥분을 감출 수 없었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장점과 우리가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적었죠. 특히 비용 대비 효율성을 강조했어요. 미국 시스템 가격의 3분의 1로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죠. 상부에 제출할 때만 해도 희망에 차 있었어요. 드디어 해결책을 찾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보고서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분량이 너무 적었죠. 확인해보니 한국 관련 내용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전 당황했습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상사에게 물어봤지만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죠. 오히려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어요. 배신감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답을 받는데 일부러 눈을 감고 있는 거였어요. 왜일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며칠 후 한 동료가 제게 다가왔어요. 주위를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죠. 그건 쓰면 안 되는 거였다고요. 방산 업체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면서요. 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돈과 권력이 국가의 안보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걸요. 삭제된 문단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국가가 가리려는 진실이었죠.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진실이 빛을 볼 날이 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밤 전 집에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제가 복사해둔 원본 보고서가 있었죠. 한국 시스템에 대한 모든 분석이 담긴 그 보고서를요. 전 그걸 꺼내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한국이 이 시스템을 개발한 배경이었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죠. 하지만 그들은 의존하는 대신 자립을 선택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도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낸 거예요. 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의존할 것인가 자립할 것인가의 선택이었죠. 며칠 동안 전 고민에 빠졌어요. 이대로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 행동을 할 것인가. 삭제된 보고서는 제 책상 서랍에 그대로 있었지만 그 무게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결심했어요. 이 보고서를 2장으로 압축해서 다시 만들기로 한 거죠. 핵심만 담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서로요. 혹시 기회가 온다면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기로 했습니다. 밤을 새워 작업했어요. 복잡한 기술 용어는 빼고 핵심 개념과 장점만 담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넣었어요. 이건 무기가 아니라 철학이라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를 찾는 거라고요. 2장짜리 보고서가 완성됐을 때 전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작은 문서가 언젠가 큰 변화를 만들 수도 있다는 예감이었죠. 물론 그때는 그저 막연한 희망일 뿐이었지만요.
전 그 보고서를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언제 어디서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요. 그로부터 한 달 후였어요. 미국, 프랑스, 독일의 고위급 대표단이 전격 방문했습니다. 국방부는 난리가 났죠. 모두들 최고의 대접을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회의실에서 그들이 한 말은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최신 방어 시스템을 제공하겠다면서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펼쳤죠. 3차원 홀로그램으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레이저가 번쩍였어요. 정치인들은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자들은 침묵했어요. 전 조심스럽게 한국 시스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조롱이었죠. 실전 경험이 뭐가 있냐면서요. 북한 장난감 드론이랑 싸운 게 뭐 대단하냐고 비웃었습니다. 전 반박하고 싶었지만 분위기가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미국 대표가 특히 거만했어요. 자신들의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면서 다른 선택지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했죠. 프랑스와 독일 대표들도 거들었어요. 유럽의 기술력을 무시하지 말라면서요. 흥미로운 건 한국의 태도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대표단을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메일로 간단한 제안서만 보냈을 뿐이죠. 정식 협상 요청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선택하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녁 만찬이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서도 전 불편했어요. 화려한 접대와 로비 뒤에 무언가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제 가방 속엔 2장짜리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요약한 문서였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하지만 진실을 담은 보고서였어요. 소리 없이 보내는 진심과 요란한 권력의 위선. 그 대비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전 그날 밤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이 진실을 알려야겠다고요. 설령 그것이 제 경력을 망치는 일이 되더라도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았어요. 그 별빛처럼 진실도 언젠가는 빛날 거라고 믿었죠.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전 이메일함을 확인했어요. 한국에서 보낸 제안서가 그대로 있었죠. 다른 나라들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달리 단순하고 간결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술 사양과 예상 비용, 그리고 짧은 메시지. 우리는 판매가 아닌 협력을 원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요. 그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전 그 이메일을 출력해서 보관했어요. 언젠가 이것도 필요할 때가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미국 시스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요. 전 그 팀에 포함되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들었죠. 태스크포스 회의는 형식적이었어요. 이미 결정된 사항을 추인하는 자리였죠.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그 순간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총리 직속 보좌관과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였죠. 운명은 때로 이상한 방식으로 문을 열어준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정식 루트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란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총리 직속 보좌관에게 직접 접근하기로 한 거죠. 보좌관은 제 고등학교 선배였어요. 군 복무 시절 인연이 있었죠. 우연히 카페에서 마주쳤을 때 전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전 그를 조용한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2장짜리 보고서를 건넸어요. 한국 시스템의 정밀도와 통합성을 증명하는 자료였죠. 그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이런 비공식 접촉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진심을 느꼈는지 보고서를 받아들였어요. 전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신념이라고요.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했죠. 최고의 무기를 가진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시스템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선배는 보고서를 읽으며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특히 비용 부분에서 눈이 커졌죠. 미국 시스템의 3분의 1 가격에 비슷한 성능이라니 믿기 어려워했어요. 전 준비해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보좌관은 망설였어요. 총리는 미국과의 동맹이 우선이라고 했다면서요.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여줬죠. 한국군이 북한의 전술 드론을 정확히 요격하는 모습이었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기술이 숨어 있었죠. 더 중요한 건 한국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완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기술을 공유하겠다고 했죠.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술 독립을 제안한 셈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실패했구나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보좌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총리가 개인 메일로 보고서를 열람했다는 거였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총리는 그날 밤새 보고서를 읽었다고 해요. 그의 책상 위엔 성경과 그 보고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고 하더군요. 무언가 고민하는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진실은 공식 통로가 아니라 양심을 통해 도달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때로는 작은 균열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되는 법이죠. 전 그저 그 균열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제 남은 건 기다림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기다림이 그리 길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가 곧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며칠 후 보좌관이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총리가 비공식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고 했죠. 한국 시스템의 실제 성능과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요. 전 기꺼이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질문은 매우 구체적이었어요. 비용 대비 효율성,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까지. 총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전 최대한 객관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했죠. 이 시스템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요. 보좌관은 제 답변을 들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총리가 곧 결정을 내릴 거라고요. 전 그 결정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간절했어요. 이번만큼은 진실이 승리하기를요. 우리나라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요. 그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2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국방부 회의실에 낯선 동양인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 간부였죠. 비공식 채널을 통해 소규모 회의에 참석한 거였어요. 처음 그를 봤을 때의 인상은 평범했어요. 화려한 정장도 아니고 거창한 수행원도 없었죠. 그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조용히 들어왔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눈빛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우리의 질문에 답할 뿐이었죠. 첫 질문은 예상대로였어요. 왜 이스라엘이어야 하는가?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처럼 생존을 위해 싸워왔기 때문이라고요. 그는 한국의 역사를 간단히 설명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기술 강국이 된 과정을요.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독자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한 경험을 강조했죠.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단호했어요. 당신들이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연결만 한다고 했죠.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능력을 나눈다고요. 완제품이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총리와 수석 참모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알게 되면 외교 문제가 될 거라는 우려가 나왔죠. 일부는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했어요. 정말 그들의 시스템이 효과적일까 하고요. 하지만 한국 간부는 침착했어요. 그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작동 영상을 보여줬죠. 복잡한 상황에서 다중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요격하는 모습이었어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교는 보호를 사는 게 아니라 자립을 준비하는 것이라고요. 그 말이 회의실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죠. 각자 나름대로 그 의미를 곱씹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총리는 놀라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통신망을 차단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테스트 가동을 명령했죠. 극비리의 한국 시스템을 우리 방어망에 연결하는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한국 간부는 회의가 끝나자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가 남긴 건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죠. 그 안엔 2장짜리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술 사양서가 아니었어요. 철학이 담긴 문서였죠. 전 그때 느꼈습니다. 겉은 약해 보여도 실력은 조용히 증명되는 법이라는 걸요. 큰 목소리가 아니라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전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뭔가 제대로 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랐지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멀리 떨어진 곳에 진정한 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테스트 준비는 극비리에 진행됐어요. 선별된 소수의 기술자들만이 참여했죠. 전 그 팀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우리 환경에 맞게 조정하는 일이었어요. 작업을 하면서 놀란 건 한국 기술자들의 세심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원격으로 지원하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기술 이전이 아니라 기술 공유였죠. 매일 밤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의 성공을 자신들의 일처럼 기뻐했죠.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테스트 날짜가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높아졌어요.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었죠. 하지만 전 믿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요. 그로부터 3달 후였습니다. 새벽 4시 국경에서 대규모 공격이 시작됐어요. 드론과 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왔죠. 우리가 우려했던 복합 침공이었습니다.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전 침대에서 뛰쳐나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통제실로 달려갔죠. 상황판엔 붉은 점들이 가득했어요. 최소 50개가 넘는 표적이 동시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방어 시스템은 순식간에 과부하가 걸렸어요. 30%가 무력화됐죠. 상황실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라면 큰 피해를 입을 게 뻔했어요. 전 통제실로 뛰어갔습니다. 화면엔 빨간 경고등이 가득했죠.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가동 버튼에 손을 올렸어요. 주변에선 말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이라고요. 하지만 전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죠. 잠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상부 통제망에서 비인가 시스템 오류 경고가 떴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죠. 흩어져 있던 레이더들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시스템 내부 코어 로직엔 한국 알파 알고리즘이라는 표시가 떴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위협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찾기 시작했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방공망이 움직였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혼란스럽던 데이터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각 표적의 속도, 고도, 예상 경로가 실시간으로 계산됐죠. 그리고 자동으로 요격 우선순위가 정해졌습니다. 드론들이 하나둘 격추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도 정확히 요격됐죠.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주변 참모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게 국산이라고요. 누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아니었죠. 이건 한국 기술과 우리 시스템이 만난 결과였습니다. 서로의 장점이 합쳐진 거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시스템의 적응력이었어요. 적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방어 전략을 수정했죠. 처음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공격은 2시간 만에 완전히 막아냈습니다. 피해는 최소화됐죠.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라는 걸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효과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실전이 모든 걸 증명한 셈이었죠. 전 그날 밤 옥상에 올라갔어요. 평화로운 예루살렘의 야경을 보면서 생각했죠.
전쟁을 막는 건 무기의 위력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이라는 걸요. 우리는 그 선택을 했고 그 결과를 봤습니다. 상황이 진정된 후 긴급 브리핑이 열렸어요. 모든 데이터가 분석되었죠. 한국 시스템은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작동했습니다. 오히려 예상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시스템의 학습 능력이었습니다. 공격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다음 공격을 예측했죠. 마치 체스 마스터가 상대의 수를 읽듯이요. 기술팀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런 시스템은 처음 본다면서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은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거였어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방어에 성공했다는 자신감이었죠.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요. 실전이 끝난 다음 날 긴급 안보회의가 열렸어요.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의 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모였죠. 그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묻더군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미국 대표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왜 자신들과 상의하지 않았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맹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비난했어요. 프랑스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건 무모한 짓이라고요. 만약 실패했다면 어떻게 할 작정이었냐며 따졌죠. 독일 대표는 침묵했지만 표정으로 불만을 드러냈어요. 모두가 여전히 미국 시스템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면서요. 한국 시스템은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고 폄하했죠. 하지만 총리는 묵묵부답이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마침내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당신들이 준 게 아니라고요. 이름도 모를 이가 준 선물이었다고 했죠. 그리고 한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다니엘이라고요.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전 당황했지만 숨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죠. 그리고 가방에서 파란 표지의 문서를 꺼냈어요. 바로 그 2장짜리 보고서였습니다. 제가 처음 작성했던 그 문서였어요. 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한국 시스템을 발견했는지, 왜 이게 우리에게 적합한지를요. 그리고 왜 이 보고서가 삭제됐는지도 언급했죠. 방산 로비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은 술렁였습니다. 미국 대표가 끼어들려 했지만 총리가 손짓으로 막았어요. 계속하라고 했죠. 전 어젯밤에 전투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숨겨졌던 이야기가 빛을 보게 된 거죠. 누군가는 불편해했고 누군가는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감출 수는 없었어요. 총리는 제게 감사하다고 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큰 피해를 입었을 거라고요. 당신의 용기가 나라를 구했다고 했죠.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죠. 소신을 지킨 사람에게 돌아오는 조용한 승리. 그게 바로 제가 경험한 거였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순간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많은 사람이 제게 다가왔어요. 고맙다는 사람도 있었고 미안하다는 사람도 있었죠. 삭제된 보고서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동료도 있었어요. 전 그저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니까요. 그날 밤, 전 일기장에 적었어요. 진실은 때로 오래 걸리지만 결국은 드러난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믿는다면 말이죠. 미국 대표단은 분노했습니다. 왜 자신들과 상의하지 않았냐고 따졌죠. 하지만 총리는 단호했어요.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프랑스와 독일 대표들은 침묵했어요. 그들도 내심 미국의 독점적 태도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았죠. 이스라엘의 선택이 새로운 전례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회의는 결렬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았어요. 이미 우리의 선택은 실전에서 증명됐으니까요. 그게 무엇보다 중요했죠. 그날 이후 언론들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한국 시스템을 선택했는지, 그 배경에 무엇이 있었는지 파헤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진실은 단순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을 뿐이었어요. 일주일 후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기술 전략 동맹 체결이었죠.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인산인해였어요. 각국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모두가 이 놀라운 결정의 배경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는지 궁금해했어요. 전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지켜봤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서 양국 대표가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감격스러웠죠. 작은 보고서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다니요. 총리의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대의 동맹에 대해 말했어요. 더 이상 일방적인 의존이 아닌 상호 협력의 관계라고 했죠. 기술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표도 답사를 했어요. 이스라엘과의 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미국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어요. 국무부 대변인은 유감을 표명했죠. 일부 미국 의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예루살렘의 오판이라고 조롱했죠. 작은 나라끼리의 연합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실전에서 증명된 시스템,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였어요. 그날 저녁 딸이 제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왜 아빠를 욕하냐고요? 일부 극우단체에서 제가 미국과의 관계를 망쳤다고 비난했거든요. 전 딸을 안으며 말했죠. 그건 아빠가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선택했다고요. 딸이 또 물었어요. 그게 옳은 선택이었냐고요. 전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평화로운 거리가 답이라고 했죠. 우리가 스스로를 지켰기 때문에 이 평화가 가능한 거라고요. 성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우리 국기와 나란히 개양된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두 나라가 진정한 동반자가 된 순간이었죠. 진짜 자조는 선택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강대국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서는 것. 그게 진정한 독립이고 자유라는 걸요.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판 게 아니었습니다. 전략을 나눴고 철학을 공유했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든 거예요. 그게 진정한 동맹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고립을 선택한 게 아니라 자립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엔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용기가 있었어요. 바로 저 자신이었죠. 돌이켜보면 모든 게 2장짜리 보고서에서 시작됐어요.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된 것처럼 진실은 결국 자라나는 법이더군요. 전 오늘도 그 보고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바꾼 2장의 종이를요. 이게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신념이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죠.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목소리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동맹 체결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한국과 이스라엘의 기술 교류가 활발해졌죠. 양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서로를 방문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눴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엔 비웃던 나라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작은 나라들끼리의 연대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전 이제 평범한 기술자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슴엔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쓴 2장의 보고서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으니까요.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처음 드론들이 날아왔던 그 새벽을요. 그때 느꼈던 두려움이 지금은 감사로 바뀌었어요. 그 위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안일함에 빠져 있었을 테니까요.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미래의 시작이 되기도 하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선택한 건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선택한 거예요. 스스로 설 수 있는 미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미래를요.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건 이미 증명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강해졌고 더 자유로워졌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